자, 우리 시작합시다. 자, 뭐, 앞부분에는 복습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잖아. 그치? 1학기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지?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수업을 진행해보고요. 어, 8장은 우리가 지난 학기에 뭐, 열심히 그래도 수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2차 미분 방정식, 2차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2차 미분 회로를 다 못 맞췄어요. 그래서 2차 미분 회로 쪽은 처음부터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아니라 이번 학기 이제 시험 범위는 8장부터 시작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내가 요 복습 자료는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와갖고 아마 그 챕터는 좀 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말고 들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1장에서는 사실 큰 내용은 없었어요. 기억을 해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저항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인덕터라는 게 있고 커패시터라는 게 있고 이제 전원 뭐 다음 두 개의 터미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두 개의 터미널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전류 전압 같은 경우는 상적인 그 위치가 있었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흘지 아니면 여기서 높고 여기가 낮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저 B에서 바라본 A의 전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기준이 여기 바라본 이거의 전압. 여기까지. 그래서 알고 있다고 A에서 VB를 빼면 자, 이제 이런 걸 판단할 때 이제 뭐 터미널에 대한 점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뭐 전하량, 그다음에 전류, 전압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 전압 같은 경우는 이제 볼트라는 단위를 쓰고 전류 같은 경우는 이제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고 자, 이 전류는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이제 1초당 흘러가는 단위 면적을 흘러가는 전하량을 의미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전하라는 게 있었는데, 전하는 이제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전기량을 나타낸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쿨롱이라고 쓰게 되는데, 1쿨롱이라는 거는 여기 이만큼의 전자가 모였을 때 1쿨롱이라고 하게 되고, 자, 뭐 전하 보존 법칙 뭐 이런 것들은 다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전류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전류의 흐름, 그리고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게 되는데, 전류의 방향이라는 거는 자, 양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을 얘기한다. 근데 실제로는 양전하는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전자가 움직이는데 과거에 이제 플러스 전하가 움직인다고 이론을 다 만든 다음에 알고 봤더니 자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실제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자, 실은 자유전자가 움직이지만 자, 양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보고 그래서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방향과는 반대로 전류가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중요한 것도 이거죠. 자, 전하의 흐름은 전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 자, 이게 개념이지, 시간에 따른 변화량. 그래서 조류 I는 자, 시간의 변화량을, 전하량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것이 되고, 총 전하량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적분식으로 쓰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적게 둡시다. 물론 2학기 때 시험 문제가 나간 건 없는데, 다른 상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자, 직류, 전류, 직류 전화, 교류 전류, 교류 전화 이렇게 자, 우리가 1학기 때는 직류만 다뤘었어요. 자, 직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써있처럼 시간에도 일정 는 전류를 얘기해요. 그리고 자, 시간에 관계없이 한 방향으로 값이 일정하게 흐른다. 자, 상수 형태로 표현되면 우리가 직류 혹은 EC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2학기 때는 우리가 이제 8장 지나고 9장이 되면 이제 교류, 자, AC라는 걸 다룰 거예요. AC라는 걸 다룰 건데, 자, 요 AC라고 하는 거는 자,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류를 얘기해요. 이게 어떤 뭐 일정한 주기를 갖지 않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면 교류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지금 상수 값을 갖는 전류를 가지면 직류.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앞으로 정현파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거를 앞으로 정현파라고 할 거고 물론 이제 영어로는 이제
사이라고 얘기한다. 사이노소이달, 시누소이달, 사이노소이달을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생긴 게 사인 웨이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코사인 웨이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 그러니까 코사인을 그려놨던 사인을 그려놨던 이와 같이 진폭이 일정하고 주기를 갖는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림을 우리가 앞으로는 정형파 혹은 뭐 사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 형태의 사이노소이달 시그널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시노미 시스템을 보게 되면 그때 또 계속해서 나올 얘기들이니까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전류를 우리가 교류 전류라고 한다. 자, 전압과 관련해서는 자, 뭐 중요한 거는 자, 전압 그리고 전위차라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전기적인 위치의 차이가 전압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얘기했듯이 자, B, A, B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 상대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B에서 바라본 A에 된다. 그래서 항상 기준점이 있고 우리가 큰 지점 정의가 가능해요. 자, 그래서 뭐 제대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두 지점의 전압 차이를 제한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하고 이 표현 다시 좀 익혀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VAB라고 하면 자, B에서 바라본 A이기 때문에 기준적으로 마이너스로 잡고 관측점을 보통 이제 관측해야 되는 지점을 플러스로 잡아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자, BA를 하면은 여기서는 자, B에서 바라보는 A인데 A를 B 마이너스로 보고 봤을 때 이게 9V라고 하는 거는 이 둘 사이에 A가 더 높은 그래서 9V 이게 9V가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기야. VAB를 써야 되는데 여기 AB가 아니라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로 봤을 때 지금 기준점 이렇게 해야 되는 점을 보게 되면 VBA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A를 같은 얘기야. 얘나 같은 얘기인데 기준점을 어디로 보냐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 9V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9V일 수도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헷갈리지 말고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앞부분에 대한 얘기는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자, 뭐 위에 있는 것들을 그냥 보면 될 것 같고 아래쪽 보면 자, 마이너스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V6라고 하는 것이 자, V6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어떤 자, 그러면 자, 여기를 A라고 그러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A가 높아, B가 높아. 전압이. 어? B가 높아? 너 이렇게 자신이 없어. 오랜만에 해서. 지금 봐봐. 항상 그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9V라는 그러니까 V6라는 게 마이너스 9V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를 바라봤을 때 마이너스 9V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다 보이는 거지. 나는 여기 있고 여기서 여기를 쳐다봤는데 마이너스 9라는 거는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잖아요. 어떤 뭐 계단의 개념으로 생각해 줬고 어떻게 생각 상관없어. 내려다 보이는 거지. 그럼 누가 높이 있는 거야? 관측하는 내가, 기준점에 있는 내가 높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여기보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를 하지 말고 A, B라고 하면 B가 A보다 9V 높은 거지. 그렇죠?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지. 자, 다시 생각해봐. 집에 가서 다시. 알았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는 지금 23V로 되어 있어요. 어디가 더 높은 거예요? 왼쪽, 오른쪽. 예. 어, 어. 지금 여기는 양수잖아. 플러스 23V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높죠. 자, 기준점을 여기로 잡았을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을 바라봤을 때 23V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0으로 보고 거기서 바라본 이 위치는 얼마가 되겠어? 23V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이 더 높은 거예요. 자, 요거 헷갈리지 말고 잘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요 얘기는 이제 AB라는 그 터미널에다가 이제 그 알파벳을 붙여서 이제 보는 거죠. 자, 지금 이 경우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니까 V에 A, B로 쓰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돼? 5V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기준을 여기로 잡고 여기를 잡게 되면 V에 BA가 되겠지? 마이너스 쪽을 기준으로 잡으면 그게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5V가 된다. 그래서 자, 이거예요. 보는 위치를 바꾸게 되면 그냥 마이너스가 분다는 거예요. 전류 같은 경우는 흐름이 반대로 되게 되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류의 크기는 같은데 그 전류의 방향만 달라진다는 의미에서 마이너스가 붙여지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전류를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수동보 규정이라는 게 얘기가 나왔었죠. 그거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었고, 자, 우리가 수동보 규정이라고 한다면 자, 전류의 흐르는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냈을 때 그 화살표가 전압의 자, 양의 단자 쪽으로 들어가면 수동보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전류가 있고 전류에 화살표가 있고 이 화살표가 우리가 지금 어떤 소자, 이게 뭐 어떤 소자든 상관없어요. 소자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우리가 표현했을 때에 양의 방향 쪽으로 화살표의 머리가 들어가고 있으면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도록 한다라고 본다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노던 메쉬 어널리시스를 할 때 있어서 KVL을 적용할 때 가급적이면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도록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아주고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는 게 편하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전력의 입장에서 자,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도록 전류와 전압을 설정해 준 거야. 자, 전제가 있어요. 자, 지금 요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그 흡수하는 거냐 아니면 얘가 외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제는 뭐다? 자, 수동부 규정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전류와 전압을 설정한 후에 그 두 개의 곱이 0보다 크면 전력을 혹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 소자를 얘기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두 개의 곱이 음수인 경우에는 외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능동 소자로 보면 돼요. 알겠죠? 자, 자, 이거는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전제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서 자, 전제까지 다 기억해서 좀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2A 전류가 지금 플러스 하나 쪽으로 들어가고 있지. 그렇죠? 일단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전류값이 2A, 그다음에 전압값이 5V, 둘 다 양수니까 그 곱이 양수겠지? 그러면 이때 어떤 경우? 두 개 중에 위에 있는 요 경우지. 그렇죠?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 봅시다. 헷갈리라고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놨어. 근데 이 선상에서는 어느 지점을 잡아도 전류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흐르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 플러스 단자 쪽으로 전류가 들어간다라고 봐도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봐도 되겠지 아니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2A 5V이고 수동구 규정 만족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둘 곱했을 때 10이라는 양수가 나왔고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경우 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다 화살표를 옮겨놔도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도록 바꿔줘야지. 자, 이렇게 바꿔줘야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겠죠? 여기 플러스, 그치.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뒤집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2A가 돼야겠지, 전류는. 자,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게 바꿨고, 전류 마이너스 2A, 전압 5V. 그러면 둘 곱했을 때 마이너스 10. 그래서 자, 이 아래쪽에 해당되는 경우죠. 그래서 에너지를 외부에 공급하는 소자가 되겠어요. 자, 이 경우도 보면은 자, 수동부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바꿔주고 나면 지금 여기 있는 얘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A가 되고 두 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래쪽에 해당되는 자, 전력을
아니, 에너지를 외부에 공급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보자. 자, 우리가 2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회로 해석의 어떤 법칙, 뭐 규칙 같은 거를 좀 다뤘었죠. 자, 여기 보면은 자, 가장 중요한 거 키르호프 법칙이 있었어요. 자, 키르호프 법칙에는 두 개가 있었지. 키르호프 전류 법칙이 있었고 키르호프 전압 법칙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회로를 해석에 있어서 뭐 썼던 게 몇 개 안 됐어. 그치? 생각해 보면은 오메 법칙이 많이 쓰였었고 그리고 나서 뭐 마지 해석법, 뭐 메쉬 해석법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이나 전압 법칙을 쓰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전압원과 전류원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변환 법칙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일단 키르호프 법칙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뭐 서킷이 뭐고 노드가 뭐고 루비 뭐고 이런 거는 뭐 일단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자, 소자가 없는 어떤 도서는 그냥 하나의 노드로 합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회로나 오른쪽에 있는 회로나 어차피 같은 회로다라는 거. 자, 하나의 노드는 같은 전압값을 가져요. 알겠죠? 노드 안에서는 전압값이 같다라고 보면 지금 아래쪽에 그라운드 잡아서 0으로 보면 아래쪽 모두 다 0V일 거고 위쪽을 그냥 뭐 V라고 한다면 위쪽은 전부 다 V라는 노드 전압을 갖는 걸로 보면 되겠어요. 자,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킬리오프 커런트 법칙인데 그러니까 전류 법칙인데 그러니까 세 가지 얘기가 써 있지만 어차피 다 같은 얘기죠.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하나라도 제대로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여기 보면은 들어오는 전류, 그러니까 어떤 노드를 놓고 봤을 때 이 노드를 향해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이 노드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세 번째였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자,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노드를 향해서 얘는 들어가고 있고, 얘도 들어가고 있고, 얘도 들어가고 있는데 얘는 나가고 있지. 그렇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I3라고 하는 건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걸 들어가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I3를 해주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첫 번째 쓰여져 있는 게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다를 놓고 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I1, I2, I4 같은 경우는 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I3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을 했죠. 자, 그래서 이거 이퀄 0. 자, 두 번째는 노드로부터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나가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I1, I2, I4 같은 경우는 나가도록 바꿔줘야겠지? 자, 나가도록 바꿔주면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I2, 마이너스 I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마이너스 붙이고 얘만 플러스를 계산해서 이퀄 0으로 맞춰주면 돼요. 혹은 사실 이거를 가장 많이 쓰기는 하죠. 들어오고 나가는 들어온 전류의 합과 나간 전류의 합은 같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들어오는 전류의 합 하나, 둘, 셋. 나가는 전류 하나. 그래서 I3라고 하는 값은 I1, I2, I3의 합과 같다로 놓고 풀면 되겠어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노드가 있고 지금 요 i라고 하는 전류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고 그랬을 때 자, 들어온 전류합과 나간 전류합이 같다고 놓고 풀어봅시다. 자, 들어오는 전류 여기도 들어오는 전류 그러면 얘는 나가고 나가죠. 그래서 5 더하기 i라고 하는 들어온 전류가 있고 그것이 나간 전류 2 더하기 마이너스 3과 같다로 놓고 풀게 되면 i라고 하는 전류가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6A. 자, 마이너스 6A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전류의 방향을 여기 들어오는 걸로 봤는데 실제로는 나가는 방향으로 6A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키르호프 전압 법칙이에요. KVL이라고 쓰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전압 상승과 전압 강하를 계산해서 전압 상승의 합은 0이다. 그리고 전압 강하의 합은 0이다. 혹은 전압 상승의 합과 전압 강하의 합은 0이다로 놓고 푸는데 자, 하나의 룹을 가정했을 때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하나의 닫힌 회로를 가정했을 때 그 회로를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그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를 따졌을 때 이와 같은 KVL을 적용하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봅시다.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수동부 규정 만족하고 얘는 만족하지 않고 얘도 만족하지 않아. 그렇죠? 전압 상승인 경우는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전압 상승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V1과 V3라고 하는 값은 전압 상승이에요. 자, 전압 강화는 전류 방향을 놓고 봤을 때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전압 강화가 되겠지. 그래서 V2는 전압 강화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의 합은 0이다로 풀려면 지금 여기서 요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전압 상승이 지금 V1 더하기 V3가 되고 전압 강화가 V2니까 요 관계식을 만족하는 자, 세 번째 식이 지금 요거에 해당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걸 봅시다. 전압 강화의 합은 0이다로 놓고 풀 건데, 그러면 전압 강화로 다 맞춰줘야겠지.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얘는 전압 강화예요. 그렇죠? 플러스로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나오는 게 전압 강화.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V3로 해주면 되겠지. 그렇죠? 기준점이 바뀌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플러스로 나오게 되는데, 플러스로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게. 다시 말하면 전압 강화를 바꿔주려면 마이너스 V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V1, V2 더하기 V2 마이너스 V3 이퀄 0으로 나오는 이게 전압 강화의 합은 0이다로 놓고 그러니까 전압 강화의 합은 0을 적용해서 필요법 법칙을 완성한 거예요. 자, 마지막 두 번째 경우는 전압 상승의 합은 0이다가 되는 건데, 자, 이미 지금 얘는 우리 전류 방향 이렇게 잡았을 때 전압 상승, 얘도 전압 상승, 얘만 전압 강하지.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를 바꿔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V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 아니, V1 더하기 V3 마이너스 V2를 계산하게 되면 0이다로 놓고 풀면 자, 두 번째 키르 법칙을 적용한 식이 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질문. 질문. 도현아, 질문. 없습니다. 그래. 자, 봅시다.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전류의 방향은 내가 임의로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표시하는데 그냥 나는 습관적으로 그 시계 방향. 갑자기 고도리 방향으로 할까? 시계 방향으로 보는 걸 좋아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시계 방향을 보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네. 그렇죠? 그러면 전압 방향가 있고 전압 상승이 하나 있는 경우에 해당돼요. 전압 상승에 여기는 이렇게 풀긴 했는데 전압 상승의 전압 강화의 합은 따로 봅시다. 그러면 더하기 2라고 하는 게 전압 강화의 합이고 전압 상승의 합은 15가 되겠죠? 자, 이거 만족하는 전압 구하면 이제 3, 그러니까 V라고 하는 게 3이 나오는데, 자, 지금 여기서 그냥 기준점이 여기다라는 거를 그 C 쪽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V, B, C 이퀄 3으로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근데 사실 이미 여기서 V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V, B, C로 굳이 안 써도 의미는 통하기는 해요. 알겠지? 자, 그럼 다음 거 해봅시다. 자, 오해 법칙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키르호프 법칙 배웠고, 이제 중요한 거, 키르호프 법칙 배웠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오해 법칙인데, 자, 오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식에 있어서 직선으로 표현되었을 때, 그 상수에 미안해요. 기울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돼요? 저항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V는 IR이라고 하는 요게 기본식이 되는데, 변형된 형태가 두 개 더 있죠. 자, I는 R분의 V, 혹은 R은 I분의 V라고 하는 다 어차피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자, 전압 알고 전류 알 때 우리가 저항값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압과 저항값을 아는데 전류를 구할 수도 있고 자,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미지수인 경우에 항상 우리가 오메 법칙을 통해서 나머지 하나의 미지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요 오메 법칙의 활용 예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데 요거는 뭐 단순 산수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도록 합시다. 자, 주의해야 될 거. 자, 킬로, 우리가 킬로, 메가,
마이크로 뭐 이런 식으로 쓰여졌었는데 자, 킬로면은 10의 3승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메가는 10의 6승. 마이크로. 자, 요거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기말고사 때 좀 이 단위 실수에서 좀 감점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합시다. 자, 요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요 계산은 각자 보도록 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자,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 저건 됐고 자, 요거 봅시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전력이에요. 전력이라는 건데 이제 평균 전력과 이제 순간 전력의 개념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전력은 이제 순간 전력, 이제 순시 전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영어로는 이제 instantaneous power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특정한 한 시점에서의 전력값을 얘기해요. 그 전력값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오hm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뭐 전압을 IR로 바꾸게 되면 I 제곱 R이라고 바뀌기도 하고 전류를 R분의 V로 바꾸게 되면 R분의 V제곱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기도 하고, 자, 단위는 와트를 쓴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예요. 자, 컨덕턴스라는 게 있어요. 자,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레지스터 혹은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면 전기를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잘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지. 그걸 우리가 저항의 역수로서 정의하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약속기호 G로 쓰면서 컨덕턴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전기가 잘 통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되고 자, 단위는 우리가 지멘스를 쓰기도 하고 우리가 이게 저항을 나타내는 옴이라는 단위잖아요. 옴을 거꾸로 뒤집어서 모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 OHM이 그 옴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뒤집어서 MHO라고 하는 모라는 단위를 도입을 해서 컨덕턴스를 나타낸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얘기는 자, 단락회로 그리고 개방회로에 대한 얘기인데 단락회로라고 하는 거는 저항이 0인 도선으로 연결된 경우 우리가 단락회로라고 하고 자, 개방회로라고 하는 거는 저항이 무한대 끊어져 있는 회로를 얘기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직류 전원에 연결했을 때 우리가 그 직류 정상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인덕터는 단락회로로 우리가 처리를 했었어요. 뒤에서 다시 나오긴 할 거예요. 자, 인덕터는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에서 단락되어 있는 회로로 우리가 처리를 했었고 커패시터는 개방 회로로 처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커패시터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직류 정상 상태에 도달하면 그 커패시터가 연결된 부분이 끊어졌다라고 본다. 그리고 인덕터는 그냥 이상적인 도선, 저항 0인 이상적인 도선으로 연결되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여기 아래쪽에 쓰여져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연습했던 게 뭐냐면 회로 해석을 실수 없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회로를 가급적 간단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간략화. 그래서 회로의 일부분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어떤 간략화된 회로로 대체를 하더라도 들어가는 전압, 그러니까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과 들어간 전류의 크기가 같으면 이거는 같은 회로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터미널 법칙이라고 했었어요. 양쪽의 터미널을 잡고 이 터미널 안쪽으로 들어간 전류와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같으면 이 안에 뭐 A라는 회로, B라는 회로, C라는 회로가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더라도 같은 등가의 회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등가 법칙에 대한 얘기가 이제 뒤에서 또 다시 나오죠. 자, 그래서 그 얘기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왔던 게 또 그러니까 그래서 간략화와 관련해서 처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자, 저항을 우리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저항을 간략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등가 저항을 구하는 걸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직렬로 연결된 저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냥 단순 합으로 구한다. 그래서 R1, R2, R3라고 하는 저항이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우리가 RS는 R1 더하기 R2 더하기 R3로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직렬 연결은
자, 어떤 마주보는 노드가 있고 그 노드와 그러니까 A란 노드가 있고 B란 노드가 있다고 합시다. 마주보는 한 쌍의 노드가 있고 그 노드 사이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만 있으면 그 하나의 길 안에 놓여 있는 소자들은 다 직렬로 연결된 소자예요. 근데 이것이 길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 알겠죠? 반드시 마주보는 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요거 잘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직렬 연결 저항은 단순 합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뭐 이게 그 어떤 근거에 대한 게 여기 적혀 있는데 요건 각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자, 직렬로 연결된 전압원은 하나의 전압원으로 합칠 수 있어요. 직렬로 연결된 전압원인 경우에만. 전류원은 또 다른 얘기야. 그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 단순히 다 더하면 되는데 가운데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뭐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계산해서 처리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것만 잘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병렬, 연결,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걸 봅시다. 자, 지금 이 위쪽에 아무런 그러니까 도선만 있기 때문에 위쪽은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고 아래쪽도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겠죠? 자, 위쪽과 아래쪽에 마주보는 노드가 있고 R1, R2, R3의 저항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총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병렬 연결인 거지? 병렬 연결인 경우에 자, 역수의 합으로서 등가 저항을 구하게 돼요.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계산식에 의해서 자, 그래서 뭐 2개인 경우는 뭐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요거 잘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커패시터와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인덕터는 저항의 직병렬 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구할 수 있고 커패시터는 반대로 구해야 되지. 직렬로 연결된 커패시터는 역수로의 합으로서 구하고 병렬로 연결된 커패시터는 그 단순 합으로서 구한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넘어가고 자, 요거 됐고 자, 실제로 계산하는 걸 봅시다. 자, 합성 저항을 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거 처음 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처음 해야 될 게 뭐야? 내가 바라보는 시점이 어딘지를 확인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어디로 잡는다?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이 그 관측점이 돼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방된 쪽이 있죠. 개방된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잡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면 돼요. 아니면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뭐 어떤 경우를 가정하고 합성 저항을 구해라라고. 자, 그러면 일단 관측점은 정해졌죠. 관측점은 정해졌으면 어떻게 관측점에서 제일 먼 쪽부터 차례차례 합성 저항을 구해나가면 돼요. 지금 여기서 가장 먼 저항이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시범 저항이죠. 시범 저항과 그 주변을 봤을 때에 자, 8옴 그리고 6옴이 서로 어떻게 되어 있어?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단순 합으로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해서 24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다시 관측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게 24옴이고 24옴에 가장 인접한 저항이 여기 있는 12옴 저항이에요. 둘이 서로 병렬 연결이지. 그래서 병렬 연결 합성 저항을 구하게 되면 자, 요거를 만족하는 REQ를 구하게 되면 그게 8옴이 되고 다시 8옴과 4옴이 직렬 연결이라서 지금 여기 12옴으로 바뀌었고 12옴과 6옴이 병렬 연결이라서 4옴으로 바뀌고 자, 전체가 다 지금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 세 개의 합이 11옴이 된다라고 계산을 하면 돼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노튼이 있는데 자, 오늘 뭐 어차피 2장까지는 다 끝낼 거라서 좀 봅시다. 태블릿 노튼 정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중간고사 이전에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얘기였죠. 근데 요 얘기는 지금 우리가 배운 필리프 법칙, 오메 법칙, 그다음에 합성 등가저항 구하는 거, 그리고 태블릿 노튼 관련된 얘기는 2학기 때도 그대로 나와. 알겠죠? 우리가 어차피 지금 2학기 때 달라지는 거는 직류 전원이 교류 전원으로 바뀌었다는 거 빼고는 회로 해석과 관련된 건 동일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키리오프 법칙 써야 되고 오메 법칙 써야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있는 태블행 노튼 정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자, 태분행 정리라고 하는 것, 노튼 정리라고 하는 것 다 마찬가지였어요. 뭐냐면 회로를 간략하게 만드는 법칙이에요. 그리고 회로를 간략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이 있냐면, 자, 어떤 복잡한 회로도 태분행 정리를 통해서 간략화를 하게 되면 하나의 전화번과 하나의 저항 회로로 하나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간략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태분행 정리였어요. 자, 노튼 정리는 어떻게 했었지? 어떤 복잡한 회로도 하나의 전류원과 하나의 저항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로 간략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노튼 정리였어요. 그리고 태분행 회로가 노튼 회로로 바뀔 수 있는, 혹은 노튼 회로가 태분 회로로 바뀔 수 있는 그 관계식이 있었죠. 그거는 좀 뒤에서 다룰게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부하 저항이 있어요. 부하 저항이 있고 여기는 이제 가변 요소인 거야. 그러니까 바뀌는 거야, 값이. 근데 바뀌지 않는 나머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값이 바뀔 때마다 전체 회로를 다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수고롭게 이 회로를 해석하자라는 의미로 왼쪽에 있는 요 회로,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값이 바뀌지 않는 요 회로를 간략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태분행 정리 혹은 노튼 정리를 쓸 수 있는데, 태분행 정리를 쓰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의 전화번과 하나의 저항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기 있는 VTH라고 하는 태분행 전화번 값 그리고 태분행 저항 값을 구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 구하는 과정이 이제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VTH라고 하는 거는 개방회로 전압을 구하면 되는 거고, RTH라고 하는 거는 자, 독립전원을 제거하고 난 후에 등가 저항인데, 자, 독립전원만 있는 회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 때도 중간고사 때도 나왔었지만, 간혹 가다가 자, 종속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죠. 자, 그때는 우리가 종속전원을 없앨 수 없으니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썼었어요. 어떻게 썼냐면 테스트 전화번이나 테스트 전류원을 연결해서 그 전화번을 연결했을 때 측정되는 전류값 혹은 전류원을 연결했을 때 측정되는 전압값을 이용해서 전압값을 구한 후에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RTH라고 하는 값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자, 어차피 우리가 개방회로 전압을 구했으니까 단락회로 전류를 구한 후에 그 개방회로 전압과 단락회로 전류를 이용해서 우리가 오메 법칙을 통해서 RTH를 구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더 선호한다라고 얘기는 했었고, 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풀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독립전원만 있는 경우에는 독립전원을 제거하고 난 후에 구하는 등가 저항이 RTH 값이 되는데, 자, 종속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좀 해석 방법이 달라지더라. 종속전원은 없앨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한 얘기였죠. 자, 그래서 노튼 정리 같은 경우는 자, 이와 같이 자, 여기 가변 요소가 있다라고 하고 변하지 않는 요소가 있을 때 그 값이 그 회로가 하나의 전류원과 하나의 저항의 병렬 연결 회로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IN이라고 하는 거는 자, 단락 회로 전류를 얘기하고, RN이라고 하는 거는 RTH 값과 마찬가지로 자, 독립전원을 제거하고 난 후에 등가 저항인데, 이거는 독립전원만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종속전원이 있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방법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RTH 값과 VTH 값 그리고 IN 값을 구하는 과정이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자, RTH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얘기죠. 종속전원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독립전원만 있는 경우, 자, 독립전원을 모두 끈 후에 이 AB 양단에서 측정되는 등가 저항을 구하면 돼요. 합성 저항을 구하면 돼요. 자, 종속전원이 있는 경우, 자, 모든 독립전원을 끈 후에, 자, 종속전원이 있는 경우, 자, 모든 독립전원을 끈 거는 마찬가지야. 근데, 자, 종속전원을 끄지 못하는 거고, V5라고 하는 테스트 전압원을 걸어서 그걸 걸었을 때 나오는 측정되는 전류값을 구한 후에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 자, 개방회로 전압과 단락회로 전류를 구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전원 변환에 관련된 얘기인데, 전압원과 지금 저항이 직렬 연결된 이 회로를 우리가 전류원과 저항이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는 회로로 바꿀 수 있었죠. 이게 전원 변화 법칙이었어요. 근데 아무렇게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필요했어. 뭐냐면 자, 여기 VT라고 하는 거를 태분행 전압, 그다음에 지금 RT를 우리가 태분행 저항,
노튼 전류, 그다음에 노튼 저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것들 간에 어떤 관계식이 성립해야 되느냐, 여기 아래 써있지만 위에 쓸게요. 잘 안 보이니까. RT라고 하는 태분행 저항값과 RN이라고 하는 노튼 저항값이 일단 같아야 돼. 자, 여기서 얘기는 이거예요. 이 두 개가 같아지기 위한 조건. 등가이기 위한 조건. 그리고 자, VT라고 하는 태분행 전압 원의 값은 뭐야? IN 그리고 RN과 같아야 된다. 곱하기 RN과 같아야 된다. 근데 어차피 RN 값이 이제 RT 값과 같으니까 IN, RT로 나도 되겠지. 그리고 자, IN이라고 하는 거는 RT분의 VT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궁극적으로는 요 두 개만 만족하면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전류원의 입장에서는 요거를 만족해야 되니까 요 세 개 다 외우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전원 변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압원과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것을 회로를 우리가 전류원과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로 바꾸는 과정에 해당된다.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하니까 다시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예요, 지금. 요 얘기는 반복되는 얘기니까 한번 각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오늘 다룰 마지막 얘기인데 실제로 구해보는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종속 전원은 없어요. 종속 전원은 없고 독립 전원만 있는 거고. 자, 독립 전원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 독립 전원을 우리가 제거하고 난 다음에 RTH 값을 구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 여기 있는 요 RL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내가 이미 또 X표를 쳐놨는데 요게 가변 요소예요. 가변 요소고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변하지 않는 요소라고 봅시다. 그러면 저 왼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간략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태분행 법칙에 의해서 하나의 전압원과 하나의 저항이 직렬 연결된 형태로 바꿀 거고, 자, 우선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VTH 값을 구하고 싶어. VTH 값을 어떻게 구한다? 개방회로 전압을 구하면 돼요. 알겠죠? 자, 개방회로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 X표 쳐 있는 이 부분이 개방된 거잖아요. A와 B 양단에서 측정되는 전압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B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은 뭐랑 같다? 자, R2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과 같죠. 왜 그래? 자, 여기가 서로 병렬 연결이잖아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 하면 앞에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왔는데 자, 병렬로 연결된 소자는 서로 같은 저항값을 가져요. 아니, 같은 전압값을 가져요. 그리고 직렬로 연결된 도선상에 놓여 있는 소자들은 어떻게 돼? 전류값이 같아. 그래서 얘와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전압값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6옴이라고 하는 요 저항에 걸려 있는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을 구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잘못했다. VAB라고 하는 요 전압값과 같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긴 한데 여기가 지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도소는 무시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자, 하나의 룸만 있는 회로죠. 자, 3옴 저항과 6옴 저항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지금 36V 전압원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우리가 6옴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은 저항에 비례해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게 전압 분배 법칙이었지. 그치? 그래서 1대 2의 비로 나눠질 거고, 자, 36V니까 24V가 여기에 걸려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이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24V예요. VTH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여기 24V 구했고, 그 다음에 RTH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독립전원을 없애줘야 돼요. 독립전원을 없앨 때 전압원은 우리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시켰어요. 지금 여기 있는 독립전원이 전압원이니까 단락시켜서 지금 여기 단락이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왜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우리가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해야겠죠? 여기 보면은 3옴 저항 있고 6옴 저항 있는데 서로 직렬일까? 병렬일까? 도현아? 아니, 여길 봐야지. 오케이. 직렬일까, 병렬일까?
유진아, 직렬일까 병렬일까? 병렬, 그쵸? 자, 여기 마주보는 노드가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러면 3옴과 6옴은 서로 병렬이에요. 자, 병렬 합성 등가 저항 구하면 여기 아래 쓰여져 있는 것처럼 2옴이 나와서 우리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24V 전압원과 2옴 저항이 서로 직렬로 연결된 태분의 회로를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아까 이 부분을 제외했었잖아요. 제외된 부분을 다시 붙여주게 되면 이 A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 회로와 여기 있는 이 회로가 서로 등가인 회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노튼 정리예요. 노튼 정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Rn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독립전환을 없앤 후에 구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다른 건 이거지. 아까는 개방회로 전압을 구해서 VTH 값을 구했는데 여기는 단락회로 전류를 구해서 IN 값을 구해야 돼요. 자, 지금 여기 A, B 사이를 단락시킨다는 얘기예요. 여기 오른쪽처럼 단락시켰을 때에 자 보면은 지금 여기 X표가 이미 쳐져 있는데 자 이게 하나의 노드죠, 그렇죠? 아래쪽에 이게 또 하나의 노드지. 그러면 노드와 노드 사이에 갈 수 있는 길이 딱 세 개 있네. 하나는 6옴 저항을 거치고 하나는 2옴 저항을 거치고 하나는 단락된 도선. 얘는 저항이 얼마야? 0옴짜리 저항이에요. 0옴 저항을 거쳐서 갈 수 있는 길 세 개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상적인 도선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전류는 다 이상적인 도선을 흘러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X표를 크게 쳐놨고 모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36V 그다음에 3옴 저항 그리고 소자가 없어요. 다 이상적인 도선이야. 그러면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되는 건데 그 전류는 결국 이 3옴 저항과 36V 전압원이 있는 저 회로에 흐르는 전류값과 같아요. 12A가 되겠지? 그래서 12A 전류가 단락회로 전류가 된다. 그리고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아까 했던 것과 동일하게 구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2옴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아까랑 다른 거는 자, 아까는 전압원과 저항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전류와 저항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자, 요거 아까 가변 요소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등가, 그러니까 노튼 등가 법칙이 적용된 이제 회로가 되겠어요.